오늘 인터뷰한 분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석사로 미국에 처음 오셔서 미국에서 쭉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시고 나사랑 유엔에서도 인턴을 한 경험이 있으시고요. 현재는 워싱턴 DC 근처 지역에서 이제 환경 안전 관련 법률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주님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20살 이후에 본인만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윤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 또 윤주님 회사의 인사팀에서 허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피스도 한번 구경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피스부터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뒤에 타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DC 살기 좋네요. 참 좋아요. 여기서 자전거 타도 너무 기분 좋고 러닝 저렇게 러닝해도 좋고. 그니까요. 저 뒤에 저 대도시처럼 높은 건물 모여 있는 곳도 DC인 거예요? 여기 버지니아. 아, 저희가 버지니아군요. 그러니까 북쪽 버지니아에 약간 오피스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아, 이름 들으면 아는 회사들이 저기 좀 많아요. 빅테크도 저기 있어요, 그럼? 빅테크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좀 더 멀리 가려지면 구글도 있고 아, 네슬레, 오라클. 버지니아도 잘 사는 동네군요. 버지니아 잘 사는 DC는 공공기관과 NGO의 집합체라면 버지니아가 사기업. 아, 전 여기 학교도 안 다녔고 친구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사귀어요, 친구를? 저 링크드인으로 막 연락했어요. 친구가 되자고요? 아, 그러니까 동갑이거나, 그러니까 아, 비슷해 보이거나, 네. 아니면 관심 분야에 같이 있거나, 그러면 연락을 마구마구 돌려가지고 카피트 타실래요? 해가지고 전화하고 밥 먹고 그러면 친해지. 오피스로 들어가 보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요일 날 겪은 건 처음이네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면 일요일에도 지금 오피스로 그러게나 말입니다. 여기가 제 회사 입구입니다. 발음 뭐라고 하나요? 엔히사. 엔히사. 엔히사? 저는 주로 저쪽 자리에 앉아요. 여기가 제 자리고 이거 올리면은 저기 이제 모뉴먼트도 보이고 포토맥감도 보이고 대박.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리 엄청 넓네요. 네, 되게 좋아요. 건이 있으시네요. 네, 다 똑같아요. 부장님이나 저기 안쪽이 부장님 고정석이고 네. 저희 회사는 사실 유럽 회사예요. 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있고 네. 그리고 DC에 이제 두 번째로 큰 오피스가 있는 건데 이제 유러피안 직장인들은 대부분 워라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진짜 9 to 5 지나면 그냥 바로 로가. 무슨 뜻인가요, 저건? 샤라워 저거는 회사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네. 이제 누가 마카로 저기다가 기록을 해놔요. 네. 그래서 new hires 같은 경우면 새로 뽑은 직원이 있다 네. 하면은 직원 이름을 써주고 이제 직원이 지나갈 때마다 아 너가 걔구나 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하기도 하고 네. 이제 회사 전반에서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CEO 분께서 네. 벨기에 오피스에 계신데 네. 그분이 가끔 DC 오피스에 방문을 하세요. 네. 그러면은 아 CEO 며칠부터 며칠까지 방문하신다 네. 하고 적어 놓으면은 직원들이 알고 그때 좀 이제 네. 복장을 잘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온다든가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 꿀팁 공유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회사 대표님이 만약에 괜찮습니다. 이거 알고서 준비하는 거였냐고 하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근데 외국 회사는 뭔가 사실 한국 회사만큼 막 대표님 오신대 막 하면서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그래 대표님 오신대? 오케이. 그럼 그때 뭐 다과 정도만 준비해 놓으면 되겠네. 이 정도로만 하는 것 같아요. 과하게는 하지 않고. 그러면은 오피스를 조금 구경을 하면서 막 스몰톡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네네. 환경 회사라 있는 좀 특징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은 아니지만 저희가 환경도 다르고 안전 보건 이슈도 다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신경 쓰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저기에 직원이 휴게실 같은 공간이 있거든요. 좀 작긴 한데 많이 작아요. 이게 휴게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잠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각종 응급처치 용품들이 있습니다. 알러지약이나 감기약이나. 여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렇게 앉아서 그냥 쉬기도 하고. 이 흔들의자 좀 권력이 있는데 혹시 이거 좀 높은 분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베이컨트도 나오네요. 네네네네. 누가 들어가 있으면 못 들어오네요. 그쵸. 개인 공간, 개인 시간을 방해하지 마라.
들어가서 라는 잠그면 뜻이. 어떡해요, 신입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나요? 네네. 근데 안쪽은 거의 다 맞아요. 안쪽은 그냥 다 사무 공간이에요. 보여드릴 만한 거는 이번 뭐 사무용품 보관하는 곳이고 다 이런 사무 공간이고 되게 자리가 넓죠.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자리가 여긴데 제가 이 자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허리가 아플 때 이걸 이렇게 세워서 오, 이렇게 서서 일할 수 있습니다. 돌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허리가 아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책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올라가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모든 좌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주로 이 자리를 쓰기 때문에 저는 네, 스탠딩 책상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입사하시고 계속 이 자리 안 쓰신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이게 이게 좌율 좌석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이 없는데 다니다 보면은 직원들이 각자 선호하는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만 앉아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에만 앉는데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이 정도겠죠? 여기 회의실도 네. 있고 여기는 그냥 개인 콜을 해야 할 때 여기서 콜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여기 링컨 미팅룸이네요. 네, 이게 지금 이 오피스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네. 회의실 이름이 다 미국에 있는 위인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링컨 방이 있고 제퍼슨 방이 있고 마틴 루터킹 방이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에 가면은 네. 또 벨기에 위인들의 이름으로 회의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드리 헵번 해서 헵번 룸 이렇게 있더라고. 여기 제퍼슨 룸도 있고 여기 마틴 루터킹 줄여서 MLK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책상이 다 깨끗해요? 저희 회사는 원격 근무가 너무 잘 활성화돼 있어서 개인 짐을 잘 두고 다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갖고 끝이군요. 집으로 가고 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어떠세요? 이런 오피스에서 일하는 거? 좋죠. 일단 직원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 그리고 마이크로 매니징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되게 조직화돼 있기는 한데 제가 말하는 마이크로 매니징은 저희 팀장님이 제가 무슨 업무를 얼마 동안 언제 했는지 이걸 다 일일이 체크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뭔가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에 맡기고 직원 개개인들의 책임으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여기는 IT 부서 사무실이고. 사무실 되게 작아 보이네. IT 직원이 별로 없어요. 아. 2명? 3명? 그렇습니다. 사무실 투어를 재밌게 해봤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윤주님의 오피스에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네. 이곳이 저의 사무실이고 여기는 지금 제 회사 탕비실입니다. 또 윤주님이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건국대학교에서 환경보건과학 그리고 지리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바로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로 넘어가서 환경과학 전공을 했고 중간에 UN 그리고 나사 이런 기관에서 인턴십을 했었고요. 그리고 석사 졸업한 직후에 바로 DC에 넘어와서 환경법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생 때 어디에서 좀 주로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흔히 사교육 열풍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여러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주님이 그때 다녔을 때가 몇 년도 정도죠? 2015년부터 17년까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희가 윤주님이 가장 전해주고 싶으신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한국 교육에 대한 아쉬움과 또 그 과정에서 느꼈던 거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대치동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제 한국 교육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일단 윤주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흔히 얘기한 대치동에서 사교육을 받아서 이 우리나라 사교육 시스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정교하게 굴러가는지 좀 많이 익숙한 상태인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좋은 성적 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사회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지를 풀게끔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현실은 정해진 시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치부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교육의 본질 자체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또는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교육의 본질,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은 교육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만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과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하나의 어떤 가상세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가상세계, 게임도 사실 결말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말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이걸 따르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라는 걸 제가 봤을 때 다 알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데도 이 시스템이 왜 계속 유지가 되고 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계속 대치동에 보내고 아이들은 계속 대치동에 가는지 그거에 대한 윤주님의 생각도 있으세요? 그런 거는 뭔가 사실 사회적인 시선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고착화된 것 같아요. 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견고한 것 같아요. 그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대학을 안 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그 대학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인생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마치 대학 레벨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시선이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사실 그걸 깨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한 나라여서 네. 그 인적 자원을 뭔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학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겠지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학벌이 예전만큼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발전하면서 더더욱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윤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한국의 대학 시스템을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스카이를 가지 못하면 난 딱 그 정도의 학생이야라고 본인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특징이 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학생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구조에서 한번 눌리니까 그쵸. 내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는 참 어렵고 뭔가 서울대생은 확 달라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저 큰 무대로 가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고 느껴요. 윤주님은 그런 과정은 없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지금 이 워싱턴 DC까지 왔는지도 얘기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그냥 건국대학교 합격장을 딱 받았을 때 네. 아, 됐다. 이제 내가 사회적인 네. 어떤 압박을 견뎌야 하는 건 모두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이 합격장 하나를 위해 그 대치동에서의 시련을 견뎌왔으니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 확신에 따라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도 이렇게 제가 해외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이런저런 대외 활동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네. 또 미국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제 시야가 더 넓어졌던 것 같아요. 아, 꼭 한국에서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물론 한국에 사는 것도 좋은 옵션 중 하나이겠지만 다른 곳에서 사는 것도 충분히 경험해 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석사를 갔던 건데 여기서의 삶이 생각보다 잘 맞았고 그리고 재밌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주님 뭔가 이 건국대학교라는 학벌이 주는 내 상방의 한계선이 느껴진 적은 따로 없었던 거네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는 건대생이야. 나는 뭔가 스카이생들보다 뭔가 더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제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그냥 제 선택에 제가 책임만 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원에 가야 했고 학교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자습을 해야 했고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했고 성적을 올려야 했고 그때는 모두가 시키는 대로 그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야 했다면 성인이 되고 난 후부터 대학을 가고 난 후부터는 내 스스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자로 이게 맞춰졌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제 학벌에 대해서 불평을 해보거나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확 되네요. 대답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윤주님이 어느덧 미국에서 석사도 하셨고 교환학생도 하셨고 지금 직장생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윤주님이 느끼시기에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점이라고 느낀 것도 있으세요? 제가 미국의 대학 입시까지의 교육 과정은 겪어보지 않아서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네. 한국은 이제 전에 얘기했다시피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에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으면 미국 교육의 경우에는 그 학생 개개인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주려고 하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미국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미국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인들이 주로 이제 대학생이 돼서 하는 활동들,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인턴십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미국인들은 좀 어릴 때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뭘 가장 잘하고 이런 것이 좀 많이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학원 가서 느낀 바는 미국 친구들은 다 뭔가 본인이 앞으로 졸업하면 이걸 해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주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저는 더 많이 봤어요. 뭔가 대학원도 사실 도피성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미국은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환경대학원을 나왔으니까 환경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나는 졸업해서 수생태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수생태 관련된 뭐 NGO에 가겠다 또는 자기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에너지 기업에 들어가겠다. 네. 이런 목표가 명확했고 꿈이 되게 명확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의 본질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그런 걸 좀 지지해주는 게 미국 문화인 거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개성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네. 그리고 서로 그걸 끌어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에너지에 관심이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에너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은 제가 에너지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나 인턴십 기회가 보이면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 친구도 반대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이제 공유해 주기도 하고 좀 그런 상생하는 문화가 좀 발달돼 있다고 느껴요. 윤주님은 그 문화가 더 좋은 문화라고 느끼세요? 네. 그게 들어와야 된다고도 생각하세요, 한국에? 그러면 너무 좋죠. 네. 한국에서는 사실 경쟁 문화가 너무 심하죠. 심해서 이 정보 절대 공유하면 안 돼. 정보력도 결국 능력이고 정보도 결국 돈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값을 지불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국보다는 좀 더 서로 도우려고 하는 경향을 저는 더 많이 봤어요. 제 뜬금 궁금증인데 진짜 대치동에는 남에게 알려줄 수 없는 네, 대치동만의 정보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있습니다. 진짜? 저는 그것도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네. 입시 결과에? 네. 저도 돈을 좀 쓸 거고 그런 게 있긴 하군요. 입시 컨설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존재하죠. 네, 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미팅을 할 때 5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제 성적이면 어느 정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컨설팅을 받는 게 굉장히 흔해요. 좋습니다. 물 한 잔만 그러면 네네네. 마시고. 윤주님도 드시나요? 저도 물 한 잔 하겠습니다. 소주 한 잔 드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저 여기 잠깐 일어서서 인터뷰해도 돼요? 네네. 네네. 확실히 시차가 힘들죠. 지금 한국 완전 새벽인데. 이동이 좀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많은 배려. 조명이 괜찮을까요? 원래 조명은 인터뷰분들이 더 신경 써서 딱 보시고 잘 나오는 것 같으면 저는 괜찮아요. 네네네네네. 여기 조명 더 킬까요? 이게 근데 그 자동이라서 몇 번 안 움직이면은 얘가 자동으로 꺼져요. 지금 여기도 움직이지 않아서 좀 꺼진 거거든요. 역시 근데 환경 그 회사답게 그쵸? 자동으로. 만약에 그러면 윤주님이 대치동에서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 자신을 지금 만날 수 있으면 10년 전에 딱 자신이네요. 그쵸.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을 만나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포기만 안 한다면.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불안해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제 인생을 움직이게 한 그 원동력이 불안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것도 이제 한국식 교육의 어떤 여파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반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그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서. 그치만 이제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면은 스스로를 너무 약간 깎아내리는 면도 있고, 자꾸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10년 전에 과거의 저에게 얘기한다면, 포기만 하지 마라.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뤄낼 거기 때문에 지금 하던 대로만 하고 너무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그 당시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잘 해주지 않죠. 그 안 당시에. 해주죠. 안 해주죠. 채찍질을 많이 하죠. 그쵸. 조금이라도 뭐 모의고사 오답 하나라도 더 해라. 다음 달 모의고사 등급 하나라도 더 올려라. 학원 숙제 뭐 한 페이지라도 더 풀어라.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나 어른이라면. 지금 수우님도 모셨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윤주님이랑 한국 교육이 안 좋은 점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쨌든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국 교육이 안 좋다도 있겠지만 그래서 무엇이 좋은 삶인가를 셋이서 느꼈던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 두 분이 느끼기에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그냥 가장 의미 있는 삶 자체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다 아는데 왜 이런 삶을 못 살까요?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그걸 다 알매도. 저는 항상 불안으로서 뭔가 다음에 액션을 취했던 사람이었어서 네. 글쎄요. 저도 정답을 알지는 못하고 지금도 해답을 찾아 나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불안으로 나의 다음 액션이 정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또 다른 기회를 낳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선택지를 넓히는 게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네요. 말이 좀 꼬이네요. 근데 들으면서 저도 좀 공감이 됐던 게 되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만이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정을 쉽사리 못 내리는 그쵸.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왜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하나로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능력을 키워서 실력을 쌓아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두면은 지금보단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그거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사람들이 커리어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했을 때 그것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쵸. 근데 기회가 아까 메뉴판에 메뉴가 많다고 맛집은 아니니까. 그쵸. 선택지가 또 너무 많아도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글쎄요. 그렇게 높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본인만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준은 정말 본인만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맞춰서. 근데 윤주님이 20살 이후부터는 윤주님의 삶을 직접 설계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윤주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발굴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설계마저 알게 모르게 윤주님이 의식하고 있던 어떤 주변의 시선이나 잘 보여야 한다는 그 커리어의 이상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설계하는 거에서 오는 희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 의식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뭔가 확실하게 느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는 제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즐기고 있고 지금 하는 업무에서도 제가 분석하는 법률이 실제 기업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보람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유형의 사람이어서 그런 것들이 주는 보람이 곧 저에게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윤주님의 저런 선택들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인간이라면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특히 내 주변 사회적 인정 그쵸. 근데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단 말이죠. 저는 이제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네. 제가 신경을 쓰지 않고 제가 잘할 거를 제가 하니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얘 진짜 좋아하나 보다. 얘랑 뭐 같이 하고 싶다라고. 최근에도 이제 잡 오퍼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CEO 분이랑 계속 디스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거는 그냥 본인한테 정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아, 내가 좀 이런 쪽에 잘 보여야지. 아, 이거는 좀 숨겨야지. 이런 생각조차 안 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오히려 남들이 더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골수로 빠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단 그쵸. 말이죠.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류하고 하다 보면은 제 생각이 확정될 수도 있고 희자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나의 생각이 조금 왜곡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 또는 나의 생각이 좀 많이 독특하게 남들에겐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의식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동의하는 게, 그래도 이제 아무리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한다고 해도 저 또한 이제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소사이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쵸. 그래서 이게 조율이 확실히 필요한 건 요즘 많이 느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죠.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남 눈치 봐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눈치 안 보고 여기 내 세상이니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법은 지켜야죠. 그쵸, 법은 지키고 이제 최소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 문화를 보더라도 굉장히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좀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능 자체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는데 제가 조금 못하면 내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대평가가 만연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게 저한테 지금까지 남아있다 생각해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바로 시작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거를 굳이 먼저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진 않은데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육에서부터 기인된 한국 문화의 고질병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 아닐까? 좀 이렇게 방향이 다양하면은 좀 그런 게 덜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일렬로 서 있으면은 내가 쟤보다 뒤에 있네, 앞에 있네, 이게 바로 확 와닿으니까. 그리고 그 한정을 위해서 또 달려나가니까요. 그치. 무조건. 그리고 그걸 도달 못했을 때 문제가 오는 많아요. 자괴감.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시선. 어, 너는 루저야, 넌 패배자야, 이러는 게. 하지만 그게 진실이 아닌 거죠. 그쵸. 그 순위가 영원히 유지될 거라는. 그쵸. 그냥 애초에 그 일렬로 서 있는 세계가 그냥 가상세계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가 있다. 사람이 잘못하면. 본인이 있는 구역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생각 자체, 마인드 자체에서. 그러니까 일렬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그치. 보니까 Z축도 있었다. 다 알고 보니 여기저기 있었는데 한 시선에서 보면은 일렬로 보이는 것처럼. 차원이 낮아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2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3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슬프게도 전 개인적으로 비교 문화라는 것 자체는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계속해서 있겠지만 그럼에도 본인의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도 그런 교육 문화에 휩쓸리지 않은 케이스가 있는 건 맞지만 솔직히 학생 당사자 입장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 케이스만 믿고 이 교육 시스템에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죠. 그건 굉장한 이탈이고 그쵸. 일탈이죠. 일탈. 엄청난 리스크를 지는 거죠. 대부분은 저처럼 살 거예요. 사실 진짜 리스크가 맞기도 해요. 그렇죠. 교육 문화 밖으로 나가서 내가 뭔가를 읽어나간다는 게 결과 내기 힘들긴 하죠. 또. 이런 학벌 문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저는 학벌 문화 자체를 왜요? 이런 생각은 이제 전문가예요? 네. 제가 전문가인데 이쪽이 전문가여서. 학벌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아까 말 안 했었는데 사실은 지적 비용, 지적 재산 자체의 가격이 싸지고 있잖아요. AI 덕분에. 근데 학벌이라는 거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네트워킹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훨씬 더 비싼 네트워킹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걸 학교라는 걸 통해서 쉽게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실제로 어떤 걸 배우느냐는 딱히 중요하지 않지만 그 학교 내에 있는 알럼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선후배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도 학벌 문화는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게 학벌이라고 해서 저희가 굳이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한 학교의 학벌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트워킹은 무조건 사람 대 사람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벌은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윤주님 살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후회가 있나요? 후회요? 네. 저는 딱히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왜냐면은 일이 다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굉장히. 불교적인 아니에요. 일이
좋게 일어나건 나쁘게 일어났건 그건 지금의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게 좋은지 나빴는지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영원할 거란 보장도 없고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평생 나쁠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생사 세용제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굉장히 유유자적한 마인드와 약간 그 학벌 문제를 이겨내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스스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이 떨어지면은 막 정말 인생이 망할 것만 같았고, 그리고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건대란 학벌에도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건대를 가면은 아 나는 스카이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건설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무리 멘트를 한번 그러면 하면 마무리 좋을 것 멘트요? 같은데, 윤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시대에 가장 저평가된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지금까지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완벽하지 않은 존재잖아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끼리 완벽해야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을 버텨내게 해주는 그 힘, 원동력은 다 서로를 보듬어주는 마음과 행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 영상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이제 워싱턴 DC에서의 시간이 오후 5시 22분이 네, 되었기 때문에 한번 또 저희가 오피스에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윤주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합시다. 네. 행복해야 됩니다. 펜타곤 피자 먹으러 갑니다.